6월 2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휘말린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 직접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검사 직무에서도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죠. 최근 윤 총장의 사건 배당과 처리 방식에 강한 문제 제기를 해온 추미애 법무장관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조치입니다. 추 장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갔는데 잠시 뒤에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 반장, 어서 와요. 자, 어제 고 반장이 발제했던 대로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찰을 떠나서 오늘 국회로 복귀했잖아요. 하지만 원구성 협상은 진전이 전혀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복귀 일성으로 네.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를 그럼 이렇게 전혀 안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면서 네. 이 국회 상임위원 배분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일단 뭐 민주당은 네. 내일까지 원구성을 마칠 것이다. 뭐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의 타협 충돌이 협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이 3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건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네. 여전히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한 네. 이 집단 감염 사례가 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해외 유입 사례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제가 들으니까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있잖아요. 11.5%로 비율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기본을 지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죠. 갑시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나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감찰 결과에 따라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도 한층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소식 잠깐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이면 끝납니다. 자, 역대 경찰 수장 가운데 2년 임기를 다 채운 청장 단 3명뿐인데요. 자, 민 청장 역대 4번째로 이 중도에 사퇴하지 않고 퇴임하는 경찰청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후임은 누구냐? 자, 치안 총감인 경찰청장은요, 치안 정감 중에서 발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군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치안 정감은 보시는 것처럼 단 6명뿐입니다. 김창룡 부산청장, 그리고 배용주 경기 남부청장, 이용표 서울청장, 이은정 경찰대학장, 그리고 이준섭 인천청장, 그리고 장하연 경찰청 차장 이렇게 단 6명인데요. 자, 그럼 이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경찰청장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 바로 김창룡 부산청장입니다. 자, 경찰청장이 되려면 우선 몇 단계 절차를 이렇게 거친 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합니다. 다만 표결, 그러니까 국회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청문회만 마치면 곧바로 대통령이 경찰청장으로 공식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민감용, 김창룡, 한동안 경찰의 명예 시대가 계속되는 셈인데요. 뭐 관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참에 저도 이름을 한 병 아니면 또 저렇게 욕심을 내는 분도 있겠죠. 자, 뭐 농담이었고요. 자, 이어서 본격적인 발제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최근 연이어 신경전을 펼쳐왔죠. 자,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것을 두고 추 장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상당히 그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확인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윤 총장은 관련 자료를 중앙지검과 대검이 공유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전 총리가 이 한 전 총리의 뇌물 사건 당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한모 씨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한 사안도 대검 감찰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도 두 사람을 향해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그러니까 이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라라고 당부를 했죠. 자, 아무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면서 좀 갈등이 수면화로 가라나 싶었는데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차 윤 총장을 저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바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입니다.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있죠. 자, 윤 총장은 해당 기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했습니다. 이 말은즉슨 수사팀 외부 이 법률 전문가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또는 기소를 해야 하는지 등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법무부 현재 부산고검 차장검사인 한 검사장을 내일자로 이 무보직인 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일선 수사 지휘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게 곤란하다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검사장들에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는 자리는 마치 검사장들의 무덤과도 같은데요. 자, 과거 예를 들어보면 공짜 주식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진경준, 또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장호중, 소위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렸던 윤갑근, 정점식, 김진모, 전현준 등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가 됐고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자리로 가게 된 이 한동훈 검사장,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다라면서도 나는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나의 무고함이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사실 한동훈 검사장은 현 정부에서는 소위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꼽혔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수사를 책임지던 자리에 바로 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권에서는 또 이런 평가도 받았죠.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최고의 검사라 그러셔가지고 그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한동훈 부장 정도 되면 자, 물론 반어법도 섞여 있긴 했겠죠. 자, 이렇게 인사 조치와 함께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비위가 확인이 되면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검사에 대한 이 1차 감찰권은 대검 감찰부에 있습니다. 다만 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는데요. 총 7개 사유가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이 되어서 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인사조치와 감찰이 추미애 장관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추 장관이 이 같은 초강수를 둔 건 윤 총장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검찰 차원의 조치는 좀 믿기 어렵다라는 의중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 자문단이 추후에 만일 기소를 하지 말라고 권고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무엇보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입니다. 자, 윤 총장이 취임 후 첫 대외 활동으로 찾은 곳도 바로 한 검사장이 있던 부산고검이었죠. 즉, 이번 조치 자체가 윤석열 총장을 향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미애 초강수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직접 감찰입니다. 네, 결국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을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 자세히 설명했지만은 직무에서 빼고요.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이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다정의 가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검언유착의 검은 검찰이고요. 어는 언론이죠. 언론 중에서 이제 채널 A 법조팀의 모 기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 반장이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면서 설명은 했지만요. 윤석열 총장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법무장관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서 이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모 기자의 취재 행위가 강요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이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검 형사부에선 혐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윤석열 총장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자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 한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수사팀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추 장관은 오늘 공수처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왜곡된 수사를 목격한다면서 과연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등장은 검찰이 고위공직자일수록 법률의 잣대를 올바로 겨누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를 많이 목격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나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전에 배포한 축사와는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검찰을 비판한 겁니다. 네. 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발표는 오늘 오전에 있었고요. 추미애 장관이 오후에 2개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 반장이 얘기했던 공수처 공청회가 이제 오후 2시에 행사가 있었고 오후 4시에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강연을 했죠. 그 얘기는 이따 국회 발제에서도 좀 더 짚어보겠지만요. 최 반장, 거기서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판했죠. 네, 추 장관이 지금 공개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검찰과 관련된 발언, 구체적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네.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수위도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후에 있었던 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는 사실상 거의 네. 윤 총장을 지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검찰총장이 며칠 전에 내 지시를 어기고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 장관이 이 한명숙 전 총리의 진정 사건을 이 대검 감찰부에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윤 총장이 이게 감찰부가 아니라 대검 인권부에서 하도록 수용한 걸 두고 좀 자신의 지시를 반만 따랐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이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했으면 따라야 하는데 이 총장 본인이 다시 이걸 지휘를 해서 이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에서 하라고 하더라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장관의 지휘를 겸허히 받으며 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지시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발언이 아주 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조 반장이 그 공수처 공청회 때 했던 발언은 어떻게 보면 검찰 일반에 대한 비판이었잖아요.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잔재주를 부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조금 전에 최 반장이 얘기했던 그 대목도 상당히 강한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개인을 겨냥한 또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썼던 어휘나 표현도 네. 아까 제가 전해드렸지만 지휘 납시고 든 것 같은 네. 표현만 봐도 네. 검찰총장에 대한 상당한 좀 비난의 여론, 비난의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일단 보입니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내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들으니까 그 법무부가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재가를 받고요. 인사안에 대해서 감찰 관련해서 재가를 받고 곧바로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언론에 공개하기 직전에 윤석열 총장에게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약간 짚어볼게요. 신 반장, 통합당 쪽에서는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 조치를 비롯해서요. 최근 법사위에서 진행된 여당 의원들의 일련의 지적들에 대해서 통합당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검찰 관련 사안을 잇따라 지적한 것을 두고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국가 원칙으로 삼으려는 나라인지 의심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애쓰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들에 대해서 정치권의 지나친 간섭이나 소위 이 도끼가 딱한 언사들을 갖다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제발 좀 쓸데없는 언행은 좀 삼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찰 출신인 통합당의 김웅 의원은요, 이 한동훈 검사장이 전보 조치된 데 대해서 제3자 간의 대화 속에 언급이 됐다는 이유로 좌천이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을 언급하면서 윤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일선에서 내쫓았다라고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나는 직임이 과연 현실인지 공포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저께 민주당 쪽의 분위기는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흔들기에 대해서 이제 함구령을 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 발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 수위도 상당히 높죠. 저희가 어제 관련한 내용 짚어봤고 그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리한 측근 지키기가 결국은 빌미를 준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또 정치권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제 저희 회의 중에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 쪽의 반응이 나오면요. 저희가 속보를 좀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 등 비정규직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직접 그 취업 준비생들, 이른바 취준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간단히는 언급을 했고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지금 돌파한 상황인데 최 반장,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이제 그렇죠.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에 앞서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인천공항공사가 이 보안검색 요원 등 비정규직 직원 1,900여 명을 정규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하기로 하자 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이 정규직 직원의 일자리를 뺏는 조치다, 혹은 정규직 직원이 되기 위해 밤낮 없이 이 취업 준비를 한 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등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자, 이에 황덕순 이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직접 수차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비정규직 직원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 이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과 이었다면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일자리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뽑게 되어서 훨씬 더 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 반장, 지금 황수석 입장을 잠깐 들어봤는데 황수석의 입장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황덕순 수석이 방송을 통해 밝힌 입장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수석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원들도 신규로 다시 채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 자,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하는 상황도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비정규직 직원이 다 같은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5월이 그 기준이죠. 지금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천공항에 갔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당시 인천국제공항을 택했는데요. 2017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당시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 속에는 새롭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저는 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5월 12일 이전에 입사한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일자리임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필기시험 등 공채 절차를 거친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있던 한 보안 직원이 이 눈물을 흘려서 즉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기도 했었죠. 네, 기억납니다. 네. 저기 혹시 대통령님 뵙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꾸 울기만 하시니까. 저는 사실 제가 보안검색요원으로 일을 하면서 저만 느끼는 자부심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중요 국가기관에 일하는 저희를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아픔하고 벅참 이런 설렘들 같은 게 너무 감정이 뒤엉켰던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취지에는 아마 다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그 인천공학에 입사하기 위해서 3수, 4수도 하는 게 또 뭐 좀 일반적인 또 그걸 실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또 그 주장도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고민도 깊은 그런 상황인데 공사 측에서도 지금 각종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알바생들이 정규직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런 주장이 있었죠. 예, 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은 공항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한다면서 2개월간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가 없고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우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공사 일반직 초임 연봉이 약 4,500만 원인데 보안검색 요원도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거란 얘기가 나왔지만 공사는 현재 보안검색 요원의 평균 임금인 약 3,850만 원 수준으로 적용이 될 계획이고 기존 공사 직원들과는 별도의 급여 체계가 적용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번 직접 고용 결정이 공사의 노동조합이나 보안검색 요원의 노조와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사 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전문가 협의회에서 총 130여 차례 협의를 갖고 직접 고용 대상을 확정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을 했고 지난 2월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최종 합의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인천공항 노조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구본원 공사 사장이 2년 반에 걸쳐 어렵게 이루어낸 정규직 전환 합의를 무시하고 어떠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그로 인해 인천공항 내부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최 반장, 여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요. 사실 이번 공약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고 비정규직 문제는 아시다시피 여권에서 좀 주도해온 이슈였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이렇게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공정성 이슈로 번지다 보니까 청년층의 표심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다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오전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이 청년의 분노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윤 부의장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이 많으니까 이 관계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만큼 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사태 관련해서 논란이 잘 가라앉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계속해서 좀 이제 번져가는 그런 분위기고 보안검색 직원들 노조도 4개나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노조들 간에 또 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노 갈등 양상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인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속보가 더 있으면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의 사찰을 돌며 자맹을 이어갔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드디어 오늘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오늘 긴급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를 만장일치로 재신임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라며 상임위원 배분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듭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3차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여야 간 극단 대치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집 나갔던, 국회를 나갔던 좌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좌우 주호영 원내대표를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재신임 여부를 어떻게 추인에 찬성하신다고 하면은 만장일치 박수로 좀 한번 의결해 주시겠습니다. 네, 좌우 독실한 불교 신자 주호영 원내대표의 법명인데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비로울 자자 지부자라고.
너무 자비, 화합 이러니까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긴 합니다만은 권위적 리더십이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화합형 소통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웃어 넘기죠. 네, 이 화합형 소통 리더십.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 열흘 만에 국회로 돌아온 일성, 강도 높은 여당 비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이긴 걸 가지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습니다. 의원 비율로 11대 7이 당연한 것 아니냐에도 짜증을 낼 정도였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아는 순간에 아마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 걸로 보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끼리 뜻을 뭉치고 하나로 해서 꿋꿋하게 단일대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을 향해 묘수 찾다가 꼼수 부리지 말라 하면서 단호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와 추경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완수할 것입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리고 오늘 오전 내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의장님께서도 추경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 여야 간 갈등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통합당은 윤호중 위원장 선출을 물리고 야당에게 넘기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3차 추경 예산안입니다. 정부 여당이 바라는 대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우선 거쳐야 하는데요. 당연히 상임위와 예결위 구성이 돼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겠죠. 상임위원 배분 명단 제출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상임위 구성을 위해 상임위원 명단을 정상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은 상임위 배정표를 좀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면 아마 그렇게 배정을 하고 뽑고 이러려고 할 텐데 그럴 수는 전혀 없고. 네, 무조건 내일까지는 원구성을 마쳐야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민주당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현재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권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회를 가동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당을 기다리자니 추경 예산안 통과가 시급하고 추경 예산안 통과를 서두르자니 통합당을 제외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게 다소 부담스럽고 대략 이런 상황인 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는 지금 당 지도부의 입장이 18석 다 가져가라. 그럼 다 가져오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파급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 관련 상임위를 저희가 다시 또 단독으로 할 수도 있죠. 네, 마찬가지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요. 다음 주까지라도 우선 기다리고 협상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꾸 여당은 여당의 시간표를 강조만 하지 말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리고 설득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자, 생각해보면 통합당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각종 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민주당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이 국회 파행을 지켜만 보는 것도 국민 눈에 좋게 보이진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난 20일이 국회의원 월급날이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 첫 월급인 셈인데요. 국회의원 한 사람당 1,063만 원씩을 받았다고 하네요. 세금 등을 제해도 9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돌아온 주호영, 민주당 마음대로 해봐라.
네, 민주당 마음대로 해봐라라는 거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줄곧 밝히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국회에 돌아와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원구성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통합당의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 고반장이 그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하게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돌아온 이제 그런 분위기고 상임위원 명단을 조반장 이제 제출을 안 할 거라고 했잖아요. 제출 안 하면은 추경 예산안 심사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그 각 상임위별로 일단 심사기일에 맞춰서 예비 심사를 한 뒤에 예결위에서 종합 심사를 하고 그 뒤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현재 예결위를 포함해서 12개 상임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우선 원구성부터 마무리가 돼야 하는 겁니다.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끝내내지 않는다면 남은 방법은 지난번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임의로 상임위를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통합당을 제외한 채 예결위원장 등을 선출해야 하는 건데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이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단독 통과 물론 가능합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단 간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자, 브리핑이 5시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네요. 예,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자, 네. 내용을 보면요. 우선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의사 번복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요. 명단을 제출할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고 11대 7 배분에 맞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에서 선출하는 것도 배제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사과라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명단을 내겠다고 했다가 안 낸다는 그게 이제 쪽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바꿨으니까 바꿨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해라. 거죠? 예, 그 네. 주장입니다. 저도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5시에 브리핑한 내용을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시에 내일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시까지, 그러니까 내일 낮 12시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는데 가급적이 오늘 중으로 이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내일 낮 12시까지도 명단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상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아마 독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 만약에 이제 예결위원장만 뽑으면 추경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처음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좀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18개 상임위원장을 내일 다 선출해달라는 그런 입장을 전해놨고 방법은 이제 국회의장이 알아서 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고반장이 한 얘기를 제가 이제 또 반복한 것 같은데 좀 얘기하다 보니까. 뭐 듣기 네. 쉽게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고마워요. 제가 또 적어 놓으려고요. 오늘 집에 가서. 예. 좋습니다. 근데요. 예. 김영진 그 원내수석 부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얼핏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통합당의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일단 그렇게 또 발언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국민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설마 통합당이 그런 마지막까지 그런 수단을 쓰겠느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정보가 있어 그런 건지 단순한 기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방송 중이신데 이렇게 정보가 다 이렇게 와, 저보다 더 많이 하시죠. 아니 지금 제가 계속 카톡 받고 있어요. 안 와요? 안 오는구나.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을 했잖아요. 오후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을 만났다면서요? 네, 주 원내대표가요 김성원 원내수석과 함께 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자,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이 원활한 원 구성에 있어서 의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박 의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을 위해서 여야가 더 진지하게 협의하고 노력해달라라면서 이 3차 추경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했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내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이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박 의장 역시 좀 굉장히 고심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전에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만 해도 여야가 막판까지 좀 진지하게 협상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좀 더 고민하시겠다 하셨고 그래도 여야가 막판까지 진지하게 더 추가 협상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뭐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여야 간에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깝고요. 어제 저희가 간단히 속보로는 언급했지만은 그래도 어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모임은 있었잖아요. 네, 여야가 21대 들어서 처음 같이 한 회의였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여야 의원들이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합동 간담회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자,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그리고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통합당의 박진 의원 등 이 통합당 내에 있는 외교안보 특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외교안보 특위는 이 통합당이 상임위에 참여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현안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회의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송영길 위원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 나라를 걱정하고 남북 긴장 관계에 대해 잘 관리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임무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통합당의 박진 의원도 국회와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라면서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간담회는 여야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50분가량 진행이 됐는데 간담회 초반에 이 원구성 갈등을 놓고 여야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상임위는? 가야죠. 강제 개정하신다니까. 아니, 원하는 것과 저희가 관련이나요? 우리 이성민 선배님은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 하셨죠?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민 의원님이 역지사지 해주세요. 네, 간담회 후에 송영길 위원장은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불안해할 때 적어도 외통이라도 정상화돼야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모임을 만든다면서요. 네, 오늘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김 원내대표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이 사회 각계각층 목소리를 직접 듣는 허심탄회라는 모임을 꾸렸습니다. 아, 모임 이름이 허심탄회예요? 네, 허심탄회. 네, 말 그대로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하자라는 거고요. 네. 저희도 한번 그런 모임을 만들어 볼까요? 저희 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재반장이 선을 넘어서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편안하게 해. 근데 네. 선만 넘지 마요. 근데 그 선은 제가 정하죠, 물론. 알겠습니다. 네. 일단 김태년 의원이 만든 이 모임 자체는요. 이 한자로 허심탄회의 마지막 글자 이 품을회를 모일회로 바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계각층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이 민주당과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고요. 김 원내대표는 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모임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모임 초반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첫 모임에는 우기용 대한항공 대표, 김희배 제주항공 대표, 유용종 한글호텔업협회 회장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맡고 있는 여행과 관광, 항공업계 기업인들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는 7월 9일 목요일에는 경제단체장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허심탄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돌아온 주호영 민주당 마음대로 해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6.25 7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최근 급속하게 얼어붙던 남북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 지시로 잠시 숨고르게 들어간 상태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어제 계획은 언제든 재검토할 수 있다며 우리 국방부를 겨냥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 밤엔 역대 최대 규모 70년 만에 송환된 국군 유해 147구에 대한 공식 기념 행사도 열립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6.25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피란길에 처음 만나셨다고 하셔서 이 피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최 반장과 고 반장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꼽았고요. 조 반장은 고무줄 놀이를 꼽았습니다. 자, 생뚱맞게 웬 고무줄 싶어서 물어보니까 이 고무줄을 할 때 불렀던 어떤 노래가 있었다고 하네요. 무찌르자 공산당 몇 천만이냐 대안 남아가는 게 승리뿐이다 나가자 어서 가자 자유의 길로 나가자 자유의 길로 내려. 네, 옛날엔 이런 걸 불렀나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복국장은 한강
다리 폭발을 꼽았습니다. 좀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각기 다른 건 아마도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세대가 내려갈수록 6.25 전쟁에 대해서 떠올리는 단어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25를 둘러싼 기억의 단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60대 이상 전쟁 세대는 6.25의 참상을 상징하는 피란, 고아, 굶주림, 죽음 등의 부정적인 단어와 감정을 뚜렷하게 떠올리는 반면에 20대 이하의 전후 세대는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들을 연상하는 데 그칩니다. 설령 같은 이산 가족을 떠올렸다고 해도 이 각 세대가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아들 서구야, 보고 싶구나. 나는 남한에 와서 잘 살고 있는데 서구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정말 궁금하구나. 나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 저 하순이에요. 어디에 계시는지요? 오빠, 저도 나이가 70살이에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요. 오빠도 많이 늙었겠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오빠를 봤으면 환히 없겠어. 오빠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고 싶어. 오빠. 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3천여 명 가운데 8만여 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올해 들어서만 1,3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있는 생존자들도 70대 이상이 86%, 80대 이상도 65%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6.25 70주년, 또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함께 맞아서 이 상봉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남북관계 경색으로 영상편지조차 교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 6.25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죠. 강원도 철원의 백마고지에서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작가가 작성한 종전선언 기원문을 6.25 참전 용사와 유족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낭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으로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화롭게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해 나가겠노라고. 그리고 남과 북 8천만 결에는 그 감동적인 합심에 뜨거운 박수갈채로 호응했습니다. 우리는 8천만의 갈망을 담아 종전을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 참모진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6.25 개전 시간인 새벽 4시를 기해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1950년 오늘 한미 군사동맹은 피를 나누는 혈맹으로 탄생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경두 장관은 북한을 향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남북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성명의 마지막 문장은 같이 갑시다, 위고 투게더였습니다. 자, 북한도요, 노동신문 3면을 할애해서 6.25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애국심 고취를 강조했는데요. 6.25 당시에 조국 수호 정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건 정면 돌파전을 연결지으면서 이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은 1950년대 전시 근로자들처럼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떨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정전은 평화가 아니다. 적들은 우리가 6.25를 잊고 마음의 tan계를 늦추는 순간을 노리고 있다라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군사행동을 보류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나온 후에 북한은 대남 비방 기사를 내리고 접경 지역의 확성기도 다시 철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 재검토할 수 있다. 알아서 자중하라는 식의 담화문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명의로 냈습니다. 남조선 국방부는 조심하라라는 경고와 함께요.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우리는 발표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걸 보류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완전히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김영철 부위원장은 방금 들으신 그 발언을 콕 집어서 불필요한 허세,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 군사 행동을 언제든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남측 당국의 향후 태도와 행동에 따라 남북 관계의 전망을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남북 관계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어떤 형식으로든 관련 메시지를 내겠죠. 자, 최근 급변하는 남북 관계를 반영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북미 대화의 결과물이었죠. 이 북한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송환된 데 대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6.25 70주년 국군 전사자 147구 영웅의 귀환입니다. 남북관계 얘기부터 해보죠. 오늘 이제 6.25 70주년이고요. 어제 밤에 아까 신반장도 미안해요. 최반장이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저를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그렇진 않아요. 아까 신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어제 밤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담화가 새로 나온 거죠? 네, 이 김 부위원장이 지금은 뭐 노동당 부위원장이지만 군부 출신의 아주 강경한 인사인데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군을 지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조선 국방부의 때없는 실언 탓에 이 북남 관계에서 더 큰 위기 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 이 자중이 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남조선 국방부 정경두 장관을 겨냥한 담화였는데요. 이 정경두 장관이 이 북한은 군사 행동을 보류할 게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자, 김 부회장은 그러면서도 이 남측 당국의 향후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남북 관계의 전망을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다. 앞으로 남북 관계의 여지를 좀 남기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제 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비무장 일대 30여 곳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시설을 모두 다 철거를 했고요. 북한의 대내외 선전 매체들도 대남 비난 기사를 일제히 삭제하고 또 아예 실지도 않았습니다. 네, 자, 신반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의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남측 당국의 향후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남북 관계 전망을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공이 우리 쪽으로 다시 넘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신반장, 청와대가 오늘 별도의 입장을 낸 건 없습니까? 네, 오늘도 뭐 북측의 보류 조치에 대한 청와대 입장 뭐냐 이렇게 기자들이 좀 질문을 했는데 통일부의 발표로 가름한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통일부는 군사행동 계획 보류는 긍정적인 신호의 출발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오늘이 6.25 70주년인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 북미 대화를 좀 이어가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남북 간의 긴장이 정말 최고조로 치달아 오르다가요. 지금 이제 숨고르게 들어간 상태인데 조 반장,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라면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정신을 되살리고 남북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구적 평화시대 전환을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지금도 여전히 정전 상태입니다.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추진되다가 아쉽게 무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다뤘던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요.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된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볼턴의 주장에 따르면 물론 이제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볼턴의 주장에 따르면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아닌 그러니까 한국의 통일 어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렇죠. 예, 네. 북한의 아이디어냐, 우리나라의 아이디어냐 이걸 따지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남북 대화 국면에서 정부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이후 체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북한의 불안감을 달래는 역할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평화 협상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지금 이제 야권은 오늘 이제 6.25 70주년 메시지로요. 강력한 안보 태세 이 부분에 방점을 찍었죠, 고반장. 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 북한의 잇따른 대남 도발 등을 거론하면서 말로 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허상이라는 것을 목도했다. 강력하고 단호한 안보 태세가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선조가 물려준 이 소중한 한반도의 평화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한 줌 먼지가 됐고 목숨 바쳐 지킨 자유는 북한의 도발로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호국 영령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통합당이요. 국회에서 볼턴 회고록을 조사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고반장. 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볼턴의 회고록에 나오는 의문점에 대해 청와대가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분식 평화, 남북 위장 평화 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답변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자, 볼턴 전 보좌관을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게 본격화되면요.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해보고요. 일각에서는 원구성 협상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이 국정조사는 사실 뭐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이 요구로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만 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야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현실성이 크지 않고요. 다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 민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는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통합당이 주장하고 있는 뭐 윤미향 이 대북 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6.25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6.25 7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사료가 많이 공개가 됐는데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 70여 점이 공개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실 뭐 6.25 하면 저만 해도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만 뭐 볼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밖에 네, 없는. 아까 태극기 휘날리면 누가 뽑았다 그랬죠? 네, 두 사람? 저랑, 네네네. 뭐 저랑 닮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누구예요? 그런- 누구? 닮은 사람? 원빈. 고반장?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빨리 넘어갈게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관련 사진들을 좀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폭격으로 황폐해진 서울 도심의 모습도 있었고, 뭐 힘겨운 피난 행렬, 뭐 포로 수용소 등 전쟁의 비극을 겪은 한반도 곳곳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뭐 한 어린아이가 국제 적십자사 대표단 직원과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뭐 악수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아마 그 아이는 뭐 당시 자신의 처지가 뭐 포로라는 걸 잘 모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짬을 내서 방금 보신 이 사진인데요. 아마 지금 저 아이는 본인이 포로라는 신분 자체를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짬을 내서 보시는 것처럼 좀 여유를 즐기는 장면도 카메라에 담겼는데 보신 것처럼 뭐 기마 싸움을 즐기는 수감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힘겨운 피난 행렬에 나선 피난민들의 이 고통스러운 표정도 보이는데요. 기착안에서 뭐 한기를 이겨내기 위해 담요나 뭐 옷 등을 뒤집어 쓴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머리 위에 짐을 올린 채 또는 뭐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힘겹게 이동하거나 뭐 기차 지붕칸에 올라타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6.25 70주년을 맞아서요.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전시회가 또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저희 팀의 또 현장을 누비는 반장이 하나 있잖아요. 현장 반장 강지영 반장이 직접 특별한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니까요.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을 잠깐 보고 저희가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두 곳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은 사람에게도 문화재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요.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곳에는 전쟁 이후에도 조명받지 못했던 38개의 각기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전쟁을 어느 날 갑자기 맞닥뜨린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점. 6.25 전쟁의 진짜 주인공인 사람들이 당시를 어떻게 살았고 견디고 버텨냈는지 사람들의 직접적인 감정을 듣는 것에 중점을 둔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엔 이렇게 38개의 작은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앉으면
전쟁에 참전했던 개인의 얘기나 당시 상황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학생도 아니었던 소년병. 저도 이거 보고서. 소년병. 아주 멘트도 그래서 일부러 네. 좀 이런 말들을 뽑았어요. 저도 이게 가장 마음이 아팠거든요. 사실 더 어린 분들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전쟁을 벌였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려질 필요가 있지 않나. 비록 어렸지만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는 바로 소년병입니다. 국가를 옹호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되기 때문에 6.25 전쟁에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아주 단순한 생각이 뛰어들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드디어 모든 전쟁이 끝났다고 믿었지만 그 뒤로 70년 동안 평화를 향한 발걸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시작으로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어지기까지 그리고 그 노력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에 빠졌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문화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범종은 전쟁으로 불에 녹아 이리저리 비틀어진 모습으로 그날의 참상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예, 역사 교과서에 반드시 실리는 그죠? 신라 시대의 진흥왕 순수비. 네네. 이것은 원래 북한산 기봉에 저렇게 서 있었었죠. 근데 이 비석도 6.25 전쟁을 비껴가지를 못했습니다. 군데군데 움푹 파인 흔적들을 보이실 겁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총탄 자국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조선시대의 지도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군합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경복궁을 드나들던 북한군이 밟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발자국이 북한군의 군화 밑창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시절의 군화인가 하는 점을 이제 문의를 했었는데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사용했던 군화의 발자국으로 추정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게 됩니다. 깨끗이 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는 역사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련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와 함께 기념 전시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최근 들어 남북 관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6.25 전쟁의 후유증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앞으로 또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까요?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네, 현장 반장 강재영 현장 반장의 이제 현장 브리핑 들어봤고요. 그 신 반장 오늘 밤에 그 기념식이 열리는 거죠? 본격적인 기념식은? 네, 공식 기념식과 함께 네. 어제 송환 때 국군유해 관련 공식 네. 행사도 열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가 미국을 거쳐서 고국으로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군의 최신 공중 교육이 시그너스가 처음으로 해외 임무에 투입이 됐고 한구를 객실에 정성스럽게 모셨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자마자 공군 전투기 6대가 호위를 또 했습니다. 자, 147구 가운데 70구는 1990년에 그리고 77구는 2018년에 발견이 됐고요. 이 송환된 유해 가운데 7명은 또 신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밤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6.25 70주년 기념식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공식 송환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밤 행사니까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좀 다뤄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좀 필요한 대목이 있으면요. 자, 조금 전에 이제 강재영 반장의 브리핑을 듣는 동안에 두 가지 속보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NSC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NSC에서는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또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도 짚어봤지만 지금 남북 간 긴장이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숨고르기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이제 또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여당 발제에서 오늘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라는 그런 속보를 전했는데
조금 전에 또 다른 당사자죠. 채널 A 기자에 대한 채널 A 측의 조치가 발표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해서 이제 관련자를 이제 강요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데요. 채널A 이모 기자였습니다. 채널A가 인사위를 열고요. 이 해당 기자에 대해서 해임, 그러니까 해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 내에서는 강요 미수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지만 그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었던 그렇죠. 거죠. 하지만 대검 네. 내에서는 좀 이견이 있다 보니까 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앞서 또 이 기자가 이제 그 전문수사자문단 요청해서 이제 윤석열 맞아요. 총장이 받아들였잖아요. 7월 초에 열릴 예정이죠. 관련해서 네. 이제 추미애 장관과도 좀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라 네. 일단 회사 차원에서는 네. 해고가 됐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또 어떤 불복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네. 상황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얘기는 내일 또 추가로 해봐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25 70주년 국군 전사자 147구 영웅의 귀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요즘 초선 의원들 교육에 공을 아주 많이 들이는 모습입니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수석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출신 여성 장관 4인방을 불러서 의정 활동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 첫 주자로 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섰고요. 오늘은 추미애 장관이 나섰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꾸물꾸물한 날이면 생각나는 음식이죠. 자글자글 끓는 김치찌개. 여기에 신혜원 반장은 요거 한 병 딱 침 삼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유식업계의 큰손이자 타칭 정치계의 유망주죠. 백종원 씨가 자랑하는 대표 메뉴 가운데 하나도 김치찌개입니다. 딱 7분 타이머를 걸어놓고 끓여주는 이 김치찌개. 김가루를 넣고 쓱쓱 밥에 비벼 먹으면 아무래도 오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백종원 씨는 이 당 저 당보다는 식당 대표가 딱인 듯합니다. 백종원표 7분 김치찌개처럼 7분 안에 모든 요리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의원 시절 청문회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강연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전수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 그다음에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야를 딱 추려가지고 그거를 7분에 요리해야 되는 거죠. 7분의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안을 100% 이해하면 제가 단문 단답형으로 질의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맞는 말 같긴 한데 얘기만 들어선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박 장관의 눈부셨던 활약상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집사람 이름으로 냈다고 지금 서류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량을 승계를 했기 때문에 승계한 것은 2009년 6월 22일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내신 것은 2008년 5월 29일이고요. 1년간 제 친구가 탔기 때문에 1년간 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친구한테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아니 2008년 5월 29일 날 배우자 명의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것은 해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씀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박 장관은 팀플레이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옛날 박지원 전 의원과 박남매로 불리며 화려한 전과를 올렸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입니다. 그 당시엔 공룡 한나라당이었는데 공룡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박남매의 인연은 당이 서로 갈려서도 이어졌습니다.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또 한 번 환상의 호흡을 선보였습니다. 여성이 보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CD여서 저는 처음에 조금 보다가 말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보다가 그 CD를 가장 많이 보신 분이 박지원 대표이십니다. 이제 박영선 거라고 저는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일길길 거리면서 오늘 얘기했더니 황교안 장관이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그분이 할 거예요, 생략. 당시 야당에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박영선
예정 후보 보니까 뭐 박영선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로 바뀌겠던데. 맞불 작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 아 근데 황교안 김학의 사건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뭐 지금 대책 한판 당한 느낌이더라고요. 오늘은 박 장관에 이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선의원 교육에 나섰습니다. 추다르크로 불렸던 추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노 재팬. 일본 불매운동이 1년을 맞았습니다. 한 언론인이 일상생활 속 4대 일본 브랜드의 매장 수를 기준으로 지난 1년을 정리했습니다. 분석 결과 ABC마트와 데스상트, 무인양품은 그 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거다. 주요 임원이 망언을 표적이 됐었죠. 유니클로만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 so식을 일본 극우 언론이 접한다면 또 이런 비아냥을 내놓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他の国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 다시 들어도 참 심기가 불편합니다. 다행히 이런 일은 없을 듯합니다. 전체적으로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소개한 데스상트 무인양품, 매장 수만 늘었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닛산, 올림푸스 등 실적 부진으로 아예 짐을 쌌습니다. 일본 맥주 수입액은 90% 가까이 급감했고 골프채, 화장품, 왕구리 등도 40% 넘게 줄었습니다. 다만 대체 상품이 없어서였을까요? 닌텐도 동물의 숲 판매는 이례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나 일본 불매운동의 원동력이 떨어질까 싶었는데 일본 정부가 또다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군함도의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世界遺産に登録された資産の保全管理については登録した国の判断で行うものであり 극우 본능을 유감없이 뽐내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 일본 국민들도 이제 좀 깨달은 게 있나 봅니다. 23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베 총리의 연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69%, 70%에 육박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차기 총리 적합도 1위에 오른 인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입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 같은 자민당 소속이지만 아베 총리와는 결이 다른 인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 야수꾼의 신사도 가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아니라 또 판 아베이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과 더불어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추무곤 이순신 장군의 영정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첫 표준 영정인데 한국화가 장우성 화백이 그렸습니다. 장 화백은 그동안 수차례 친일 행적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이를 이유로 표준 영정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성웅 이순신, 그 영정을 친일 논란이 있는 화가가 그렸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연선표 인사청문회 레시피 7분 만에 요리하라. 네, 오늘은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그 검찰 관련 발언은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자기 지시를 어기고 절반을 잘라먹었다. 그러니까 이런 총장은 처음이고 장관 말을 들었으면 그냥 잘 지나갈 일을 새삼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했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인 발언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법무장관이 말 안 듣는 총장이랑 일해본 적도 없고 제 지시를 해본 적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뭐 황운하 의원 등하고 또 질의응답을 한 그런 뭐 소식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뭐 저희가 핵심은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해도 추미애 장관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초선과 관련된 얘기니까 좀 한 것 같은데 당론은 어겨도 된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징계에는 책임을 질 배짱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거는 뭐
강론을 네. 거역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하라는 얘기인지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오늘 그 발언 있잖아요, 조반장. 예. 조금 더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좀 추가로 다시 다뤄보죠.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민주당이 초선 의원들 교육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초심이 중요하잖아요. 아, 초심이 중요하죠. 정말 그렇죠? 이렇게 네. 또 국장도 좋은 말씀을 또 이렇게 네. 해주십니다. 네. 정말 초심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왜 자꾸 조반장을 근데 왜 날 쳐다보는- 보면서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흥분을 네. 흥분을 하죠. 네. 아니요. 둘이 뭐 이렇게 훈훈하네요, 관계는. 아, 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배입니다. 예.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따 끝나고 화장실 가가지고 복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둘이 뭐 화장실도 같이 다니는 사이예요? 아니, 화장실을 왜 같이 가요? 네. 좋아요. 감기 걸립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 어제 박영선 장관 강연에서요. 민주당이 초선 교육에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 조반장 발제에서는 아까 빠뜨렸던데요. 제가 또 요걸 좀 챙겼습니다. 이 박영선 장관이 초선들에게 강조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죽이고 전체를 위하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본인이 초선 신분이었던 17대 국회를 회상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희가 왜 초선 때 108번내였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당이라는 거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모든 아픔을 다 감싸 안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어떤 그 방향과 틀리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여당 의원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저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저희가 초선 의원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후회이기도 합니다. 자, 민주당이 뭐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에 이해찬 대표가 직접 이 열린 우리당 시절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뭐 경계의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자, 이번 초선 교육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 반장도 제가 이제 초장에 초반에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잡으려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근데 이런 모습을 국장이 네.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제일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이건 사건 사고인데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는데 최 반장, 이 가운데 일부가 지금 햄버거병으로 추정이 된다면서요? 네, 이 해당 유치원에서 지난 16일부터 뭐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 어린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유치원생 31명이 입원을 한 상태이고, 자, 이 가운데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일명 뭐 햄버거병이라는 얘기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햄버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14명이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 가운데 5명은 또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투석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햄버거병은 주로 뭐 덜 익힌 고기나 이 뭐 살균이 되지 않은 유제품 또는 뭐 오염된 채소 등을 먹었을 때 발병을 하게 되는데, 햄버거병 이 환자의 절반 가량 뭐 투석 치료와 또 수혈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정경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장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반발을 했지만 재판부가 일단 채택을 했고요. 9월 3일 신문기일로 잡혔다고 합니다. 네, 관련한 속보 전했고요.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선 표 인사청문회 레시피 7분 안에 요리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한국인 선원 5명 피랍, 무사 귀환하길입니다. 오늘 새벽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파노피 프론티어 2배입니다. 무장 세력의 습격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5명이 피랍됐습니다. 현재 납치 세력의 신원과 소재는 물론 한국인 선원의 안전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대책 본부를 꾸려서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난달이었죠. 인근 해상에서 한국인 남성이 납치됐다가 37일 만에 구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인 선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치밀하게 잘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속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최 반장 나 좋아해요. 아까 내가 너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태극기 날리는